안녕하세요. 인간관계론 이경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장 이제 뒷부분, 인간관계 개선 부분에 이제 교류 분석부터 나와 있는데, 먼저 이게 자료를 보시면, 프로이드, 그죠? 여러분 다 아시는, 프로이드의 어떤 이론이 나오고, 이걸 통해서 어떤 교류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프로이트,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죠? 이분이 정신분석학을 창시하신 분이고, 어, 이분이 쓴 저서 꿈의 해석이죠. 꿈의 해석에 보시면, 인간은 세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분이 표현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원초와 원자 같은 말이지. 이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고, 그 다음에 초자, 슈퍼 이고, 뭐 에고라고도 발음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 안에, 그죠? 안에 있다고 해야죠. 보시면 우리가 뭐, 다른 말로는 의식세계, 무의식세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빙산의 일각이다, 의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이 말씀하신 프로이드가 말한 원초와 이드가 무엇이냐? 이드란 거는, 원초적 본능을 말합니다. 원초적 본능인데, 원초적 본능도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타나토스가 있고, 에로스가 있습니다. 그죠? 타나토스는 뭐의 본능이에요? 죽음의 본능, 또 파괴의 본능을 이제 타나토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로스는 이제 삶의 본능입니다. 삶의 본능. 보시면 삶의 본능에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네 가지 욕망이 뭐 욕구가 뭐가 있어요? 식욕, 그죠? 또 성욕, 수면욕, 배설욕, 그죠? 이게 삶의 욕구입니다. 욕망입니다. 원초적 본능입니다. 보시면은 밥을 안 먹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먹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수면욕, 잠 안 자도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배설욕, 당연히 배설해야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성욕이 왜 들어가지? 섹스를 안 한다고 사람이 죽나? 그쵸?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왜 들어가 있냐면, 물론 저는 죽어요. 근데 섹스 성행위를 통해서 제 DNA가 또 이제 2세가 또 나오잖아요. 그죠? 계속 이어져 나가잖아요. 계속. 그죠? 그래서, 원초화 부분에 이제 그거는 에로스 쪽 파트에 들어갑니다. 삶의 본능. 이제 타나토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의 본능, 파괴, 우리 막 때려 부시고 싶은 욕망도 막 있잖아요. 막 승질나고 이러면. 이게 이제 원초화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아기들은 자아나 초자가 없습니다. 아기들을 보세요. 아기들은 막 배고프면 막 울어요. 울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젖을 줍니다. 똥 마려우면 그냥 싸버려요. 뭐, 그냥 싸버리면 이제 엄마가 알아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또 깨끗이 닦아주고, 그죠? 근데 그게 계속 그렇게 합니까? 어느 순간, 보통 생후 한 12개월 정도 되면 애기가, 그죠? 이제 배고파서 막 울었어요. 울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젖을 줘야 되는데 갑자기 숟가락에다가 이유식 같은 거 입에다 막 넣어줘요. 그 입장에서는, 오이씨, 젖을 먹어야 돼. 따뜻한 젖을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차가운 숟가락에 들어오니까 싫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딱 깨닫는 거,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욕망하고 현실하고 다르네? 내 뜻대로 안 되네? 이러면서 자아가 형성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원초화도 나고, 자아도 나고, 초자아도 나는데, 일단, 원초화 상태에서 이제 처음에, 그게, 첫 번째 좌절을 겪는 거죠. 인간이 딱. 내 욕망하고 현실은 다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 이제 막연히 막 우는 게 아니고, 이제 얘가 이제, 자아라는 건 뭐예요? 현실 세계를 이렇게 타협시켜주는 거예요. 자아라는 건, 그냥 막 띵깡 부리고 이러지 말고, 막 울고 이러지 말고, 얘가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실을 이렇게 따져서 파악하는 게 자아기 때문에 애가 어떤 반응을 해? 이제 쌩글쌩글 웃거나, 그죠? 엉알엉알 엄마, 아빠, 막 이런 식으로 애교를 부립니다. 그죠? 그럼 좋은 서비스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제 생후 한 18개월 되면 또 다른 또 좌절에 빠집니다. 두 번째 인간은. 이제 엄마 아빠들이 이제 배변 훈련 같은 거 시키잖아요. 변기에 막 앉혀서 여기다가 싸. 그리고 얘가 막 싸기 싫은데도 막 안 치고, 그죠? 안 그러면 막 혼내요. 안 돼, 안 돼. 이러면 얘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뭐야, 이제는 현실이 나를 컨트롤하네? 내 욕망을 컨트롤하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더 아기 때는, 내 욕망하고 현실이 다른 애를 느꼈다면 지금은 뭐냐면, 어?
현실이 내 욕망을 컨트롤 해버리네.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뭐 내 마음 내가 싸고 뭐 싸기 싫은데 막 안 치는데 나 가야 되는데 하고 혼나거든요. 그럼 얘 내면 속에서는 자꾸 이제 어 불안하죠. 이거 뭐야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이게 쉽게 말하면 초자라는 거는 이제는 혼나게 돼버리니까 어떤 의식이 발달하냐면 환경이 나를 컨트롤하게 돼. 내가 뭐 싸고 싶어도 참아요. 괜히 혼날까 봐. 응? 지금 쌌다가 또 혼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아기 때로 비유한 거지만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 되게 양심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돼요. 양심이나 윤리, 도덕.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저희가 새벽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죠? 뭐 앞뒤 전방 후방 좌우가 전부 다 이렇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어. 물론 서야겠죠. 법규가 있으니까. 근데 아무도 없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럼 그냥 가도 되잖아요. 근데 꼭 쓰는 분들이 있죠. 또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막 친구들이 모였는데 놀고 싶어요. 그 욕망이 본능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때 저기 초자 슈퍼 이거가 뭐라 그래? 야, 너 지금 술 먹으면은 내일 시험 보는데 어떡할 거야? 큰일 나. 안 돼. 쉽게 봐서 야, 인간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초자 그래요. 쉽게 말해 내 안에 내 몸 안에 있는 어떤 심판관 같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 그죠? 자아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타협을 이렇게 하고, 그죠? 현실을 따져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주는 거라면, 초자는 그 더 윗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죠? 어, 어떤 현실이 나를 컨트롤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나를 컨트롤하는 게 이제 초자.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하여간 이제 그 교류 분석에서는 인간의 어떤 퍼스널리티 속의 행동을 자극하고, 그죠? 인간들이 하는 행동을 보시면, 그걸 자극시키거나, 조종하거나, 통제하는 그 원천들, 방금 말씀드린 그 이드, 이고, 슈퍼 이고. 그러니까 있다고 가정하고, 이제 있다는 가정하에 프로이드의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뭐, 이거는 다들 인정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교류 분석의 유형 그래가지고, 패턴이 나와요, 패턴. 뭐 상호 교류라는 게 있어요. 뭐 개방적 교류. 상호 교류는 말 그대로 좋은 뜻이잖아요. 그죠? 평행적, 상호 보완적. 이게 가장 바람직한 인간관계라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직장에서 그죠? 직장 상사가 쉽게 말하면 어른으로서 예를 들어 저를 대해주거나 근데 부모로서 대해주거나 저는 거꾸로 부하 직원은 애기로서 자식으로서 그 자아 상태가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주친단 말이에요. 서로 보완 관계로. 그랬을 때 잘 되고 또 아니면 동등한 관계로, 그죠? 이렇게 대해줬을 때, 그런 교류가 일어났을 때 가장 좋은 교류다. 개방적 교류라고 얘기하는 거고. 교차 교류라는 건 이제 비상호 보완적이고 혹은 폐쇄적인 교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차한다란 말은 이제 엇갈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료 보시면 뒤에 이제 상사가 이제 부하를 막 애기 다루듯이 대하고 있고, 근데 역으로 부하는 이제 상사와 이제 동등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대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관리자가 이제 상대의 어떤 부하 직원의 자아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자아 상태, 요 상태를 가지고 이제 교류하는 거 말한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저 상대에게 대했던 마음이 서로 이제 무너지는 거죠. 이제 인간관계가 힘들어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표면 교류라는 거는 이게 약간 이제 거짓말하는 거예요. 뻥치는 게 쉽게 말하면. 표면 아래 숨겨지고 변장된 의미가 담겨진 비노출 교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떤 상사가 부하 직원을 대할 때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대우를 해줘요. 그죠? 대우를 해주고 동등한 입장에서는 대우를 하지만 사실 그 속에 이 사람의 자아 상태는 상대방을 그죠? 부하 직원은 아이 취급하고 있을 때 이런 걸 표면 교류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대우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좀 무시하는 뭐 이런 거를 이제 표면 교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교류 분석을 통한 대인 관계인데 다시 말씀드린다만 이 교류 분석이라는 건 이제 프로이드가 말하는 그 세 가지 얼굴
이드, 에고, 슈퍼에고 요거를 상정해서 이제 대인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은 이제 책에서 저서 제목이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이라는 저서를 출판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지금 요 밑에 나와 있는 네 가지 부분들 있죠. 자기 긍정, 뭐 타인 긍정, 자기 긍정, 타인 부정, 자기 부정, 타인 긍정, 자기 부정, 타인 부정. 그래서 보면 자기 긍정하고 타인 긍정하는 사람들 이거는 최고 좋은 상태입니다. 그죠? 나도 옳고 너도 옳고 그죠? 서로 이제 충돌이 없어요. 이러면 상호 작용 및 인간관계가 자체가 서로 간에 이제 그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죠? 자아 상태도 인정을 해주고 서로 간에 그래서 이거는 뭐 달리 설명드릴 게 없는 게 자기 긍정하고 타인 긍정하는 태도는 가장 좋은 거고 두 번째 나와 있는 이제 자기 긍정과 타인 부정은 이건 뭐냐면 상대방을 이제 억압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는 다 맞고 상대방은 틀린 거 이런 패턴들은 주로 이게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인 사람들 주로 이제 어떤 대화나 이런 거 할 때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잡아 끌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독재적인 또 생각을 하고 어떤 분위기를 자기가 통제를 한다던가 그죠? 자기 페이스대로 몰아가고 권력을 장악하려는 특징들 그리고 타인들은 무조건 틀린 거고 나만 맞다고 생각하는 자아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부정 타인 긍정 이것도 참 안 좋은 거예요. 그 자기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로 되게 의존적이거나 의존성이 높거나 피동적, 수동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난 잘 못해. 그러다가 보면 이렇게 우울함이 많고 사람 보이기에도 되게 우울해 보이고 이런 사람들은 주로 집단에서 소외되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남은 다 맞는데 난 틀리다라고 이제 자아 상태가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또 안 좋은 것이 뭐냐면 의존성이 높다 보니까 계속 의존하다가 타인한테 의존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되면 그 원인까지도 이제 타인한테 넘기는 원망하는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있죠. 뭐 이게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좀 배우고 있는데 어떤 유형들, 그죠? 자아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마지막이 최악이죠. 자기도 부정하고 타인도 부정하고 이건 참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떡합니까?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죠? 이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대하다 보면은 애기 같은 경우들 많이 있죠. 정신 세계도 그러고 주로 이제 그게 보면은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자아 상태가 애기 상태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거 아까 원초아가 말했듯이 원초아 되게 본능에만 충실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만 본능에만 충실해서도 이렇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부모가 도와주고 이제 자라면서 자아라는 게 형성이 되고 그죠? 그 현실 세계를 타협할 줄도 알고 또 슈퍼 이거 초자아까지 돼서 상황이 나를 컨트롤하기 전에 그 전에 내 안에서 나를 컨트롤해줘 이래야 되는데 보통 이제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심리 상태도 그러고 이 자아 상태도 보시면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이런 스타일들, 타입들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왔는 이제 경영자의 역할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그죠 경영자들 주로 이제 조직의 어떤 그 상사와 이제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경영자의 역할 첫 번째 보시면 사람들을 동기부여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해야 된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죠? 그냥 무의미하게 뭔가 우리가 뭔가 일을 하거나 뭘 할 때 뭐 기쁘고 뭐가 하려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일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물론 뭐 요새는 뭐 경영학적으로도 그러고요. 어떤 인센티브란 거 아시죠? 어떤 고성과를 냈을 때 그만한 인센티브를 더 주고 막 이러면 어떻게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경영자라면 회사 내부에서 구성원에 대한 팀워크를 높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경영자가 되려면 이제
조직은 이제 크면 클수록 이렇게 팀워크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뭐, 한 명 한 명의 아이덴티티도 잘 살려서, 그죠? 이들을 접근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이 팀, 특히 스포츠에서도 많이 나죠. 스포츠도 감독도 뭐 경영대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각자 선수들의 어떤 능력을 최대치로 뽑아내서 팀 전체의 시너지 효과를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제 경영자고 감독들의 역할입니다. 그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카리스마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사람 참 카리스마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카리스마가 교육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정답은 없는데 뭐 여러 이론서들을 보면 카리스마는 주로 선천적인 게 많이 있더라고요. 똑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 이론에 동의를 합니다. 물론 후천적으로 내가 어떤 그런 걸 배워서 그 능력을 키울 수도 있지만 카리스마 같은 경우는 거의 좀 타고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거는 뭐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 하여간 뭐 경영자가 되려면 조직의 보스가 되려면 그죠? 그런 카리스마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경영자가 보유해야 될 역량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특정한 관리 업무에서 좋은 대인관계 스킬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지식만으로는 충분치 못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사람을 다루는데 어떤 기술적인 지식만 갖고 많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따라오진 않지 않습니까? 뭐 쉽게 비유를 드리면 이런 거 있어요. 고양이 아시죠? 고양이를 딱 통제시키려면 어때야 돼요? 고양이들이 목덜미 있죠? 여기 딱 잡으면 꼼짝도 못해요. 그죠?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물론 이제 주종 관계에서 그죠? 억압으로 막 독재 권력 있는 나라들도 있죠. 말 듣습니다. 근데 속에서는 어때요? 안 듣죠? 사실 죽지 못해서 이게 막 죽을까봐 이게 말 듣는 거지. 직장에서도 그래요. 이게 막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사람을 땡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카리스마인데 뭐가 필요해요? 사람은 마음으로 훔쳐야 따라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4월, 제가 지금 7일 새벽에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 4월 15일이 이제 선거를 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치도 그래요.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인간이 얼마나 우매하냐면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되게 똑똑하고 막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죠? 이 선거철에 딱 가면 뭐 후보자들 뭐 대통령도 나오면 이렇게 막 이렇게 찍는데, 물론 아주 이성적이고 냉철한 분들은 그분들의 어떤 공약이나 정책들을 보고 뽑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선거할 때 누구 뽑은지 아십니까? 그냥 지가 좋아하는 사람 뽑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거지. 물론 앞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좋아서 뽑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쫓아가요. 특히 우리가 다루는 이런 어떤 이론적인 거에서 뭐 경영자가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그냥 사람이 좋잖아요. 이런 거 있어요. 만약에 이게 뭐 경영자가 됐든 내가 회사의 부하 직원이 됐든 뭐 교수님과 제자가 됐든 저도 이제 뭐 대학원 다닐 때 그죠? 제 아주 되게 목숨 바쳐 충성한 교수님이 있거든요. 그거 뭔지 아세요? 그분 막 성격도 개팍하고 그래요. 그냥 제가 좋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인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저는 피부로 느꼈고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론적으로 있어야 되지만 사람은 어찌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좋아하거나 존경을 하면 약간 저 사람이 틀려도 그냥 따라가요. 근데 제가 싫어하거나 심리적으로 그죠? 저 사람이 불편하거나 꼴보기 싫잖아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요 잘 따라가지 않습니다. 네, 그것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공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기술적 스킬이 필수적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 충분하지 못하다. 제가 이제 두저리 떠드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여기 뭐 교재나 뭐 어떤 교과서나 뭐 어떤 서적에는 안 나옵니다만, 여러분들 경험해 보지 말고 자기 경험을 한번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학교 다닐 때고 주변에 이렇게 친구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 이성적으로도 막 인기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자한테 인기 많은 친구는요, 가만히 보시면은 남자들한테도 인기가 많아요. 결론은 뭐냐? 그 사람은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다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다음 계속해서 이제 경영자 역할 중에서 경영자가 하는 일이란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게 뭐예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의사결정을 내리고, 의사결정. 이게 어떤 안건에 대해서 오너는 빨리 그 의사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너들은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지만 통찰력이 되게 좀 통찰력, 인사이트라고 하죠. 인사이트. 영어 단어가 참 좋아요. 인사이트. 안에서 보다. 인사이트가 뭐예요? 통찰력이라는 거는 어, 어떤 그 상황이나 사물을 유심히 관찰해 한 방에 사물을 꿰뚫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죠? 그냥 우리가 뭐 그냥 뭔가를 확 알 수는 없잖아요. 계속 관찰을 해가지고요. 그걸 어느 순간에 탁 꿰뚫어 보는 능력을 인사이트, 통찰력이라고 하고. 근데 또 뭐가 있습니까? 직관적이란 말이에요. 직관도 빨라야 돼요, 오너들은. 직관이 뭐예요? 인투이션이라고 하죠. 인투이션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생각이나 사유를 통하지 않고 그냥 바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뭐 제가 뭐 다른 과목 경영정보 시스템에서 이런 그 오너들의 역할이 나와요. 그 정보 수집이나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근데 직관력도 필요한 게 우리가 직관적인 거 많이 있죠. 우리가 만약에 화장실을 간다. 이제 아이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장실에 가면 남자, 여자 이렇게 아이콘. 이거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딱 보고. 그리고 컴퓨터 아이콘도 이렇게 딱 보면, 그냥 뭐 생각 안 해도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 우리 인간한테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직관력도 있고요. 통찰력도 있고요. 또 어떤 거 봐서 감성적인 것도 있어요. 응? 센시티브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적인 것도 있어요. 그죠? 어넬라시스, 그죠? 분석적으로. 경영자는 어떤 그, 뭡니까? 정보 같은 게 딱 들어올 때 평가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분석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인투이션, 직관적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정보 같은 걸 수집할 때는 통찰력으로 하느냐, 감수성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런 것들이 다 사람마다 능력, 그 네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만 약간 구동호는 달라요. 그죠? 저는 되게 좀 직관적이 쪽이 좀 맞고요. 좀 직관적인 행동을 좀 많이 합니다. 뭐 분석적으로도 하긴 합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하여튼 오너들은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고 빠른 시간 안에 의사결정 내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원을 배분해야 되고, 그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타인의 활동을 지휘해야 되고, 경영자가 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내에서 이제 자기 일을 수행하면서 기능 부서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주고요. 당연히 또 경영자들은 타인의 활동을 감독을 하고 어떤 그 조직들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지극히 당연합니다만 이런 능력들이 있어야, 그죠? 경영이라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어차피 나중에 꼭 경영자가 아니더라도 리더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리더만이 꼭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경영자가 의 10가지 역할이 민츠버거라는 분은, 그죠? 10가지로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이게. 아이고. 네, 여기 있네요. 민츠버거라는 분은 대인 역할과 정보 역할, 의사결정 역할은 큰 타이틀로 이제 10가지를 이렇게 뽑아놨는데, 뭐 일반적인 겁니다. 일단, 경영자, 보스가 그 사람들의 역할은 당연히 우두머리 역할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대장이니까. 리더지, 사람을 끌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죠? 리더, 그 다음에 연결 역할. 어차피 리더나 그러니까 대인 역할 중에 그 연결이라는 건 뭐냐면, 뭐, 조직에서는 윗 상사와 아래 사람들 사이에 어떤 조정 역할이 있어요. 연결해주는 역할,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의 어떤 모니터링 하는 역할도 필요해요. 정보 역할이죠. 그 다음에 어떤 정보들에 대해서 또 뭐 대변인 역할도 해줘야 되고요. 그죠? 팔방미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정보 역할 중에 또 확산자 역할도 해야 되고, 산포자 역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분도 당연히 의사결정 역할, 기업가적 역할도 해야 되고, 자원 분배자 역할도 해야 되고, 또 협상자 역할도 해줘야 되고, 그죠? 뭐, 일반적으로 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 단지 이분은 이제
대인 역할, 정보 역할, 의사결정 역할이라는 큰 타이틀로 이제 서브로 이제 짝 그죠? 10가지 정도를 이제 역할론으로 말씀하셨고요.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경영 스킬에서 로버트 카츠라는 분이 기술적인 스킬, 인간 스킬, 개념적 스킬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 이분은 이제 경영자는 경영 스킬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기술적인 스킬이 있어야 된다. 전문화된 지식이나 전문성을 적용시키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 나와 있고요. 뭐 우리가 계속 배우는 인간 스킬, 개인이나 집단 내 모두에서 타인을 이해시키고 동기부여시키며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 그래서 경영자는, 그죠? 경영자는 의사소통, 동기부여, 권한이양에 대한 훌륭한 인간 스킬을 보유해야만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개념적 스킬, 경영자는 이제 복잡한 상황을 진단하고 분석할 정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죠? 오너가 되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복잡한 상황을 진단하고 그죠? 분석할 정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경영자는 합리적 과정이나 정보 이해에 대한 무능력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이거나 개인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경영자의 역할에 대해서 로버트 카츠라는 분은 이제 설명을 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3장을 다 다뤄봤는데, 약간 여러분들 또 이것도 제가 이제 너무 양이 많아서 지난 시간에 이번에 하루 나눴는데 이번 시간은 좀 적당하게 나온 것 같아요. 하여간 오늘도 수업 받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엔 또 4장 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